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2회분이고요. 문제는 12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밑줄 찐 기억부터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볼까요? 조, 보리, 콩의 2년 3작에 널리 행해졌다. 니은, 남부지방의 모내기가 보급되었다. 지금 시비법도 발달하였고 밑거름과 덧거름을 주게 되었다. 니을, 목화 재배가 확대되었다. 자, 설명을 옳지 않는 거 골라보도록 합니다. 기억번 가겠습니다. 2년 3작에 윤작법이 널리 행해졌다. 조보리 콩이요. 널리 행했다. 일반화했다는 얘기죠. 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조, 보리, 콩. 세 개의 농작물을 2년에 걸쳐 3번을 짓게 됐다는 거죠. 3개의 작물을 짓게 됐다. 예. 등 보일라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등장한 시기. 잠시만요. 더 지웁시다. 등장, 보급, 일반화.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조선 전기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죠. 자, 일반화됐다는 얘기 뭐가 될까요? 여기 있죠. 그래서 암기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등 보일라 일반화되었다. 조선 전기에 대한 내용을 고르면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죠. 자, 조선전기 처음으로 가능하였다. 처음은 여기죠. 등장이죠. 네. 고려전기로 바꿔야 되죠. 1번 지문이 틀렸습니다. 니은번, 남부지방의 모내기, 벼와 보리 이모작이 가능해졌죠. 벼수확이 끝나고 난 이후에 보리 농사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유는 수확량을 늘리는 방법도 있고요. 보리에 대한 부분은 세금이 지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면제받는 건 되게 큰 이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리 농사가 짓게 되었다. 이걸 일면 이모작이라고 한다. 지금법 시비법도 발달하였다. 시비법은 대표적인 게 태비를 좀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녹비법. 콩을 심고 콩을 갈아엎는 거죠. 이렇게 깊이 갈아엎어서 땅을 전부 다 이렇게 산성화를 막을 수 있는 토지를 만들어내는 방법, 녹비법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니을번, 목화가 지배됐다. 고려 말에 우리가 목화가 처음 들어오게 됐고, 경상남도 산창 지리산에 처음 재배가 성공하게 됐죠. 우여곡절 끝에. 그래서 고려 말에 처음 재배됐고, 조선 전기가 되면 일반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을 조금이나마 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시절이 됐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볼까요? 자, 조선왕조 실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실록 문제를 지금 우리 꼭 아셔야 될 게, 구급 문제는 출제된 적이 없습니다. 단독 문제로 이렇게요. 지문 정도 나오겠지만, 근데 이게 주로 7급에 나왔던 부분들이거든요. 7급에 나왔던 부분들이 9급에 내려올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왕조 실록을 한번 공부하자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 1번 가죠. 실록 편찬 과정은 초초, 중초, 정초 3단계에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정초보는 인쇄하여 사고에 봉안하고 이용된 시정기, 봉안하고 편찬에 이용된 시정기, 사초 및 초중 정초는 모두 세초하였다. 키워드 세초입니다. 이런 종이에 글씨가 막 쓰였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한자로 붓글씨로 써져 있잖아요. 이걸 물이 있는 곳에다 물을 흘려내리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잉크가 물에 젖어서 잉크 흘러내려가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거가 사라지겠죠. 기록들이 볼 수가 없겠죠. 지금이야 우리가
기계 파쇄시키는 기계에서 싹 지우면 싹 사라지잖아요. 파쇄되잖아요. 근데 요 시기에는 세초라는 과정을 거쳤다. 물에다가 먹물 이렇게 흘러내려 보내는 방법을 택했다. 이걸 세초라고 합니다. 두 번째, 전임사관과 견임사관이 작성한 사초와 시정계 등을 기초로 자료를 편찬하기도 하였습니다. 임질왜란 이전까지는 실록을 춘추관,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이건 임질왜란 이후입니다. 임질왜란 이후입니다. 임질왜란 전에는 뭐냐는 얘기죠. 춘추관하고 성주죠. 이렇게 궁궐내에 있는 게 춘추관, 충주, 성주, 전주에 임난 전에 우리 역사책을 보고하는 장소였다. 분산 배치하는 거죠. 화재라든가 전란이 일어났을 경우 다 소실될 수 있기 때문에 분산 배치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임질왜란 때 이게 경복궁 불타면 탔죠. 이것도 탔죠. 이것도 다 불탔다고. 전주 사고만이 하나 살아남았죠. 이것도 그냥 살아남은 게 아니었죠. 그쪽에 관리하는 관리하고 그다음 전주에 살고 있는 시민들을 동원해서 산 위로 올려보냈다 이렇게. 산의 동굴에다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나마 전주 사고가 불타지 않고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후에 책을 다시 재편할 수 있었고 춘추관에다가 더하기 4개 산에다가 분산 배치했다.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사고가 나오게 되면 전부 다 이것은 임질이라는 이유로 보시면 돼요. 그게 오대산, 태백산, 만이산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어서 가죠. 4번 포세는 3년에 한 번씩 포세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죠? 포세. 그 책을 창고 안에 넣으면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습기죠. 그 다음에 곰팡이죠. 습기와 곰팡이. 오래된 책들이 가장 냄새 되게 안 좋아지잖아요. 그게 전부 다 습기 차고 곰팡이 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햇빛에 이제 말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바람을 쬐서 습기를 제거하는 방식이에요. 햇빛, 그 다음에 바람. 곰팡이 잡을 수 있죠. 습기 잡을 수 있죠. 곰팡이와 습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세라고 합니다. 자, 이거죠. 포세는 3년에 한 번씩 맞습니다. 3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사관이 파견되어 서울의 전임사관이 파견되어 일정한 규례에 따라서 시행하게 되었다. 그럼 선생님 왜 산으로 갔을까요? 좀 궁금하기도 하죠. 안전성이죠. 그 다음에 이 산의 사고는 전부 다 유명한 절들이 옆에 주변에 있어요. 유사시에 절의 승려들이 같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에 주로 구성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명한 산에 어차피 절이 유명한 절들이 있거든요. 뭐 절 가까운 곳에다가 사고를 만들었다. 어느 정도 도움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 생각한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문제 14번 가겠습니다. 자, 발해의 여러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1번 대조영은 길림성의 도나시 동모산에서 동모산 기슭 발해를 건거가 했다. 대조영의 첫 수도가 우리 동모산이라는 거 아실 거고, 처음 나라의 이름은 진, 그리고 발해를 바꿨습니다. 첫 번째, 처음부터 발해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모산 기슭 발해를 건거했다. 일반론적인 얘기를 틀린 질문은 아닙니다. 근데 틀리게 만들려면 반대로 얘기할 수 있겠죠. 처음부터 발해라고 하였다. 이건 틀린 질문이 되겠죠. 처음 발해라고 하였다. 진이라고 하였다. 이것도 틀린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어떤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답이 될 수도 있고 오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두 번째, 선왕 때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으로 진출했다. 네, 선왕도 알아야 됩니다. 선왕. 이 사람들은 대야발계죠. 대야발계들. 보통 대조영 동생인데요. 대조영이 형이고 대야발이 동생이죠. 대야발계들이 왕위를 계승한 사람들이죠. 대종대가 끊긴 거고요. 대야발계에서 왕위가 계승되기 시작했다. 대부분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지역까지 진출하게 됐다. 되게 땅덩이가 넓어지죠. 그래서 선왕 때
오경 15부 62 체제가 이제 완성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땅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죠. 그래서 우리 땅들이 처음이자 마지막 연해주도 우리가 발해가 처음 차지하고 마지막이었죠. 오늘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얘기하는 겁니다. 발해가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이 차지한 영토이기도 합니다. 3번 문왕 때는 수도를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겼다. 수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까요? 수도가 만들어지면 한 번씩 옮기는 경향이 있는데요. 발해 한번 보겠습니다. 흐름 봐보세요. 대조영 대조영을 고항이라고도 하죠. 묘호가 고항이니까요. 이때 처음 수도를 만든 것은 동모산이었다. 그 아들 무왕도 마찬가지로 동모산에 수도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왕시기가 하죠. 중경, 상경, 동경 이렇게 갑니다. 중경, 상경, 동경. 그 다음에 성왕 갈까요? 성왕 때는 상경. 그 다음에 선왕 때까지도 쭉 상경을 쓴다는 겁니다. 자, 지문 보죠. 문왕 때 수도를 상경에서 중경으로 옮겼다. 틀렸죠? 중경에서 상경 이렇게 옮겼죠? 그래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중상동 이렇게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상동. 수도 문제는 발해 문제가 나올 때면 항상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전체를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릴 수 있죠? 네. (4번) 무왕 때는 장문유가 이끄는 수군이 당의 산둥반도를 공격하기도 하였다. 네. 무왕 때는 당과 사이가 안 좋아지죠. 왜? 흑수말갈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네. 당나라가 있고 발해가 있고 여기 흑수말갈이 이렇게 있다고. 당나라와 흑수말갈이 연합작전을 펼치죠. 이때 발해는 무왕이었다고. 그 무왕이 흑수말갈을 갖다가 병합시켜 버렸죠. 그리고 발해 땅으로 만들었죠. 흑수말갈이 있던 걸 우리 설빈부라고 명칭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무왕은 당나라 산둥반도를 공격하죠. 산둥반도에 가서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발해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둥반도에서도 덩저우 지역에 발해관을 설치합니다. 일종의 이제 발해관은 무역소 정도 기능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발해관의 무역소는 이 문왕 때 무역소를 활용합니다. 문왕의 외교 정책이 이거거든요. 초적 후친이거든요. 초반에는 적대관계, 후반에는 친교관계거든요. 무역소가 활용됐다는 얘기는 당과의 교류가 활성화됐다는 얘기입니다. 문왕 후기가 되면서. 그래서 문왕 후기가 되면서 당나라의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대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성육부, 그다음에 중앙군 12 이런 것들 전부 다 발해의 문화를 수용한 결과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15번 풀겠습니다. 자, 다음 고려 후기 활동한 대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대사는 법담으로 누구에게도 못지않아 명성을 떨칠 수 있었으나 천성이 산수를 좋아하였으므로 1198년 가을에 도반 10여 명과 함께 개경을 떠나 사찰을 돌아다녔다. 그러다가 영동산 장현사에 머물며 처음으로 법회를 열고 후진 양성에 노력하니 가르침을 청하러 오는 이가 많았다. 이때 경상북도 영천의 팔공산에 머물며 정예결사 운동을 주도하고 있던 보조국사 진울이 대사의 명성을 두고 시 한 소를 보냈다. 대사는 시를 보고 바로 진울을 찾아 정예결사 운동에 동참하였다. 시 내용이 뭘까요? 뭐해 거기서 빨리 내려와. 지금 썩었잖아 불교가. 빨리 와서 결사운동 해야지. 뭐하고 있어. 얘기하고 있다고요. 대사는 시를 보고 바로 진울을 찾아 정예결사운동에 동참하였다. 이후 진울과 함께 조계 선포를 이긴 대사는 신종 3년 진울이 송광산으로 옮길 때 따라갔다. 이게 누굽니까? 요세입니다. 요세입니다. 이 사람은 교종승려입니다. 지금 무신정권 시기에
교정 승려는 되게 어렵죠. 탄압을 받고 있으니까. 그 진울이 편지를 보냈다고. 진울은 선종승려입니다. 그리고 진울은 최충원이 무신 정권의 최고의 권력자인 최충원이 후원하거든요. 후원한 이유는요. 결사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결사운동. 결사란 종교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들의 어떤 뜻을 모으는 걸 우리 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너무 부패했다, 우리 불교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결사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이런 결사운동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최충원 같은 무신 정권이 후원해줬다. 그래서 진울이 뭐죠? 요새가 아르신 분이니까 뭐해? 빨리 내려와야지. 니들도 결사운동 해야지. 그래서 요새가 진울이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결사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울은 이제 자기만의 이제 선정의 수행 방법으로 접어들어가기 시작하죠. 선정 수행 방식으로. 요새는 어떻게? 교정이기 때문에 나와야지, 자기는. 교정 승려 방식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따라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강진 백년사로 가는 거예요. 강진 백년사에서 결사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정 승려에 맞게끔 결사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강진 백년사 결사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이제 법화종이라고 하는 종파가 만들어지죠. 법화종. 내용은 이렇습니다. 참회하세요. 지혜를 사해드리겠습니다. 미타 정토입니다. 내세간이죠. 언어의 사상에 그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타 정토. 참회 별자. 지혜를 참여드리겠습니다. 회개하세요. 당신의 지혜를 멸해드리겠습니다. 이 법화종입니다. 교정의 요소에 관련 스님입니다. 자, 설명 골라보겠습니다. 지문. 1번 백년사 결사운동과 법화신학에 중점을 뒀다. 답은 정확하게 1번으로 떠지겠죠. 2번 하엄사상을 추행하고 부석사를 건립하였다. 의상. 교관겸술 제정 국청사를 창건하였다. 오전 했죠. 의천. 대학국사 의천. 도노점술장 수선사를 주도하였다. 진울에 대한 얘기.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16번 풀게요. 좀 지우겠습니다. 문제 16번에 관련된 부분 풀었습니다. 자, 고려 전기 사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1번 노비는 상속 매매되었으며 노비는 물건이니까 사고 팔 수 있어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노비는 그 자손도 노비가 됐습니다. 네.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일천 즉전. 한쪽에 노나 비가 있으면 무조건 그 자손 노비가 됩니다. 두 번째, 상류의 왕족, 중주의 하급관리, 하층의 평민, 최하층의 천민과 노비의 네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죠. 일반 민간인에서는 제례나 장례 등의 의식 등은 되게 토착신앙과 융합된 유교식을 따릅니다. 장례에서. 아니죠? 장례는 불교와 도교입니다. 불교와 도교 의식이 결합됐다. 유교는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넘어와야 됩니다. 유교식 제례 방법들은요. 그 다음에 답은 3번이 되겠죠.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제가도 비교적 자유로웠죠. 조선은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는 건 우리 21세기 넘어와서 됐습니다. 고려가 여성의 지위를 본다면 여성이 훨씬 더 고려가 더 발전된 나라라고 봐야 되겠죠. 재혼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고려시대에.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고려 통치 조직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종의 행정 조직안에 대한 얘기들이죠.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데 가장 많이 오답률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부시하죠. 1번. 도병마사에서는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의 고관이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습니다.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는 도병마사입니다.
재신과 추밀이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죠. 그래서 이걸 줄여서 우리 보통 제추회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병마에 참석한 인원은 약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원간섭기가 되면 도평의사사라고 합니다. 여기는 인원이 70에서 80명도 됩니다. 우리가 만든 기구가 도병마사이기 때문에 도평의사사로 바뀌었을 때 칭제에 격하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계층이라는 말을 써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당나라의 제도를 가져다 썼을 경우에 우리가 격하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삼성 요구 같은 데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죠? 요 부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쉬운 건데 모르면 틀릴 수 있다. 함정에 빠질 수 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태조 때 12목이 지방간을 파견하였다. 지방간 파견 건 성종 때입니다. 성종 때 12목의 목사가 파견됩니다. 지방간에 목사가 파견되죠. 그죠? 처음입니다. 고려시대 처음으로 지방간이 파견됩니다. 처음입니다. 그러면 뭐 이 앞에는 어떻게 되는 얘기죠? 태해, 정광, 경성, 목, 현이잖아요. 태해, 정광, 경성, 목, 총 8명의 전기왕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 와야 처음으로 지방간이 파견된다는 얘기잖아요. 태해, 정광, 이걸 뭐냐는 얘기예요. 이때 지방간 없었냐는 얘기죠. 여기는 사신간 제도가 있었죠. 태조 때. 이 사신간이 그 지역의 호장과 부호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지방 토호들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좀 이름해 주는 거죠. 근데 성종 때가 되면서 지방간이 파괴했다는 얘기는 왕권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죠. 대신 호장과 부호장들은 설 자리가 없어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에 온다고. 지방간 목사 밑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목사 밑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얘들 하는 일이 뭐죠? 향리 역할로 변모되기 시작한다. 직책이 격화됐죠. 향이 이때부터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요. 3번. 중추원과 식목도감은 송해제도를 본따 만든 것이다. 중추원은 맞죠. 송해제도 맞죠. 그럼 그 옆에는 식목도감은 송해제도가 아니죠. 아까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은 자체 기구입니다. 고려에서 직접 만든 게 도병마사 식목도감이죠. 식목도감은 이제 법의 개폐를 결정하는 거죠. 오늘날에 이제 국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국회의원들이 법의 개폐를 만들죠. 그러니까 만들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죠. 4번 어사대와 중선 문화생의 낭사는 간쟁과 서경을 통해서 왕권을 견제하였다. 일종의 이걸 뭐라고 하죠? 대성제도 또는 성대제도라는 표현을 쓰죠. 대성제도, 성대제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가셨죠? 답은 4번이 되겠군요. 문제 18번 갈게요. 자, 각 시기에 지방제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1번 신라는 말단 행정단인 촌에 지방간을 파견하지 않고 토착 세력으로 촌주를 삼았다. 촌주에 대한 얘기입니다. 촌주. 발해란 나라, 동시대 신라란 나라들은 제일 말단이잖아요. 왕경이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토착 세력을 촌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살고 있는 서울 사람이 파견되지 않았다. 이걸 왕경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고려시대의 부곡 지역은 읍사 지역에 비해 발전이 뒤떨어졌습니다. 읍사는 향리들이 모여서 고래 업무를 처리하는 기구가 다 읍사라고 합니다. 이런 자잘구레한 단어
뜻 또는 의미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읍사 지역에 비해 발전이 떨어졌다. 향료들. 어디가? 예. 실은 이 향료들이 지방간이 파견되지 않는 것이 부곡이잖아요. 향소 부곡이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세금을 주로 징수하는 역할을 하겠다. 무서운 사람들이야. 부곡에서는 향료들이. 네, 그래서 향의 수준이 훨씬 높다고 봐야 되겠죠. 3번. 고려 관찰사는 조선의 관찰사에 해당되지만 그 지위와 역할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큰 차이가 있었죠. 똑같은 지방간이죠. 똑같은 지방간인데 고려의 관찰사, 조선의 관찰사. 여기는 정 5에서 6품 정도 되게 낮은 관직이고 여기는 당상관입니다. 정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들입니다. 절충장군 이상들이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네. 결과는 뭐죠 이건? 목사보다 급이 더 낮아요. 네. 그래서 지방관이라 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이 사람들은 주로 지방관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근무하는 것이 지방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로 서울에서 주로 머물렀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하는 일이 뭔가요? 그러면 순시, 순찰 업무입니다. 주로. 목사보다 더 밑에 정도 해당되는 계급이 되면 전혀 파워가 딸린다고 봐야겠죠. 조선의 관찰사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엄청난 권한. 언제든지 중앙의 고위 관료로 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관찰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안, 선생님, 저희 집안 매대성께서 뭐 관찰사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예, 명문가 집안이죠. 당상관을 배출한 집안이잖아요. 고위 관료들은 조선시대 대단한 겁니다. 또 더 심한 게 있어요. 스님 저희 할아버지께서 8대족에서 홍문관 대제학을 역임하셨습니다. 요 장원 급제하신 분 1등 하신 분이에요. 예, 홍문관 대제학 같은 장원 급제자들이 가는 자리거든요. 엄청난 자리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공부하면서 떨어지면 안 돼. 그분들이 후손이라 생각한다면. 왜? 조상 볼 면목이 없잖아. 합격해야지 빨리빨리. 뭐 그분들이 공부 잘했지만 나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공무원 시험 정도는 합격해 나갈 수 있어야죠. 4번 가죠. 고려시대의 호장, 부호장은 조선시대의 자수와 별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틀렸죠? 호장, 부호장 아까 방금 얘기했죠. 뭐로 됐나요? 향의로 격화됐잖아요. 지방간 역할을 했지만 성종 이후부터는 지방간이 파견되면서 향의로 격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시대 자수 별감으로 바뀌었다. 경제소가 있고 유양소가 있죠. 이건 서울에 있는 거고 이건 지방에 있는 거잖아요. 지방의 유양소에 근무하는 그 관리 직책들이 있다. 이게 자수와 별감이에요. 향령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정반대 개념이에요. 자수와 별감은 주로 이라면 제지사족들이에요. 제지사족과 향령 같아? 틀리잖아요. 급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애우지 마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누누이 당부드립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갑니다. 다음 고려사의 사료에서 고대사의 사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서 고르세요. 자, 원강이 원강법서가 이르되 지금 세수고개가 있으니 충으로 임금을 섬기고 효로 어버이를 섬기고 신으로 교우하고 싸움에 임하여 물러서지 않으며 살생은 가려서 하라고 하였다. 세수고개입니다. 첫 번째 질문. 하랑도들이 지켜야 할 율법을 얘기하고 있죠. 원강법서입니다. 진평왕식입니다. 하랑도가 공인된 것은 진흥왕이야. 하랑도를 지켜야 할 율법을 말하는 세수고개는 진평왕이야. 일단 구분할 것. 세수고개의 사상이 뭐냐 물어본다면 유불선입니다. 유교,
불교, 선은 독일입니다. 유불선. 두 번째 질문 가죠. 두 번째 질문. 사료입니다. 만일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크게 세상이 어지러우면 모름지기 충성의 도를 행할 것을 맹세한다. 시, 서, 예기, 춘추전을 차례로 습득하기를 맹세한다. 임신 서기석입니다. 임신년에 글을 썼다. 맹세를 했다. 맹세를 썼죠. 그런 기록을 남겼다. 두 녀석이 우리가 유교 공부, 시, 서, 예기, 춘추죠. 이걸 열심히 빡세게 공부하자 이렇게 했다. 전부 다 뭐죠? 유교 경전들입니다. 유교 경전. 이 두 개의 지문의 공통적인 사상은 뭐겠습니까? 유교입니다. 그 다음 유불선 중에서 유교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풀어보자는 얘기죠. 선택지 고르라는 얘기잖아요. 보기에서. 자, 옳은 거 다 골라보겠습니다. 기억번 을지문동 나왔죠? 벌써 머리에 도는 게 있어야 되죠? 여수장 우중문에서 나오는 지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문구를 통해 당시 사상이 이 사상이 도입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노자의 도덕경에 대한 얘기죠. 노자의 도덕경 중에 한자인 지족이라는 단어를 알죠. 만족함을 알고 여기서 수도하는 게 어떻겠어? 이건 뭐예요? 독에 대한 얘기입니다. 유교가 아니니까 틀린 점이 되겠죠. 그죠? 두 번째 질문. 고구려의 태학과 신라의 국학이 설립된 목적은 이 사상을 교육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구려의 태학, 신라의 국학, 유교입니다. 그 다음 니은 지문은 우리가 찾는 유교 지문이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세 번째 질문. 통일 신라 시대에는 귀족들이 사치스러운 생활을 비판한 사람들이 이 사상에 의존하여 은둔 생활을 했다. 은둔이 뭐겠습니까? 도교가 되겠죠. 도교. 그 다음에 니을 지문 가겠습니다. 통일 이후에 신라 귀족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 사상 보급에 노력했다. 진골 자기 사회적 지위를 갖다가 불교에서도 업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업설 또는 윤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고대 국가 시절에 내가 이 정도의 덕을 쌓았기 때문에 내가 신라 시대에 이 정도 덕을 태어난 진골로 태어났다. 그리고 왕족으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전생에 당신이 얼마만큼 많은 큰 공덕을 쌓냐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자신의 여러분의 이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덕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왕족으로 태어났고 진골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머지 친구들은 이렇게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친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지배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지배하는데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음번 가겠습니다. 미음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라의 원성왕은 독서산품과를 실시하여 독서산품, 뭘 읽고 독서하겠어? 안 읽어봐도 되잖아. 유교 경전이겠지. 실제 이 사상을 가진 관료를 양성하려 하였으나 귀족들이 반대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였습니다. 유교입니다. 공통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미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0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풀어줄 수 있을까요, 여기? 자, 조선 후기 경제적 변화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아, 안 되겠다. 좀 지워야 되겠다. 양이 많아지겠다. 조선 후기 경제에 대한 조선 경제 보겠습니다. 자, 직포업 1번이죠. 옳은 거죠. 직포업을 중심으로 공장제 수공업이 발전되었다. 직포란 게 이제 기계를 이용해서 밑에서 설명해 놨어요. 기계나 배 따위로 피륙을 짜는 것. 피륙은 무명이나 비단, 그죠? 이걸 천으로 이렇게 천을 통칭하다 우리는 피륙이라고 하는데, 쉽게 해서 무명, 비단 이런 것을
배로 짜는 것을 우리는 직포업이라고 합니다. 자, 직포업을 중심으로 공장제 수공업이 발전됐다. 이건 틀렸죠. 직포업은 수공업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 결과 발전된 건 뭐야? 선대제 수공업이죠. 선대제. 네. 직포업은 결과적으로 우리 수공업 발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합니다. 됐죠? 선대제 수공업이 있으면서 발전되는 게 뭐죠? 공인이라는 것들이죠. 국가기관에 얘를 만든 물건을 납품하는 거죠. 그래서 공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대동법이 실시됨으로 인해서 공인이 성장하는 것들이죠. 대동법 실시로 인해서 공인들이 성장하죠. 선대제 수공업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공인 이후에 이제 드디어 이제 뭐랄까요? 사상으로 발전해 가는 과정들이 쭉 나오겠죠. 이렇게 사상으로 발전하죠. 이렇게 중간에 이게 이제 도구들이 등장합니다. 이게 도구, 매점 매석을 하고 중간 도매이익을 되게 중간에 도매를 하면서 막대한 이익들을 챙겨가는 역할을 하는 게 도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네, 앞에, 선대제 수공업 앞에 가게 되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제일 앞에 가면? 공장한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등장한 게 뭐냐? 납포장 제도입니다. 네, 공장안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라든가,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도 있었던 것들입니다. 수공업 제품을, 그죠? 네. 수공업 제품을 만들어서 국가에다가 네, 원가로 바치는 걸 공장안이라고 하죠. 정조 때가 되면 납포장 제도로 바뀝니다. 이렇게 시험에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정전 때 납포장 제도. 국가에 납품하는 대신에 그 가격이 예를 들어 10만 원에 해당된다면 10만 원에 해당되는 포만 납부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나머지가 당신들이 생산해서 판매해야 하는 얘기야. 제품 우수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이익을 보라는 거야. 이게 납포장 제도예요. 정조 때입니다. 되게 중요한 지분이죠. 뭐 이런 시간에 이걸 수없이 여러분들하고 했어요. 그죠? 공장안, 납포장, 그 다음에 공인, 그 다음에 도고, 사상으로 발전한다. 사상 충분히 했죠. 부산부터 가볼까요? 부산은 중요한 게 동래구죠. 내상. 일본과의 교역을 이루죠. 일본과 교역을 이루게 됩니다. 일본이 주로 수입해 가는 것들 뻔하지 않나요? 일본이 수입해 가는 것들은 주로 인삼입니다. 인삼. 그 다음에 책, 일본의 귀족들이 볼 만한 책들이죠. 이렇게. 부산과 중개무역을 통했다. 부산 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 서울은 경강상인이죠. 경강상인. 한강을 중심으로, 그죠? 한강을 중심으로, 운반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금융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식업이라든가, 네, 이런 게 발전된 게 경강상이죠. 즉, 한강을 중심으로. 오늘날에 뭐 용산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여기 되게 발달되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아시는 홍대거리, 마포구에 있죠. 이런 게 이제 대부분 발달됐죠. 마포에 가보시면, 홍대 가보시면, 예, 숙박, 금융, 요식업, 천지죠. 예. 선생님 최근에 가보질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나는 오게 되는데요. 스쳐 지나가긴 하는데 가끔씩. 뭐, 6개월에 한 번씩 어쩌다 가게 되면 뭐 호텔에 하나씩 막 들어서 있을 정도로, 예, 되게, 이 부분에 대해 발전된 지역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됐고요. 그 다음에 개성 가볼까요? 네. 개성에도 이제, 전문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 등장하죠. 송상이라고 하죠. 송상. 인삼. 언삼이 돼버렸네요. 인삼. 재배, 판매까지 하죠.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게 판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생산까지 하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유사단 우리 좀 송도 사계북이라는 게 또 등장하죠.
우리 역사는 처음으로 복식부기가 이때 등장한다는 거죠. 핵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복식부기. 지금 이제 그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이 복식부기를 써야 되겠죠. 오늘 일일 매출과 그 다음에 지출들 전체를 다 기록하는 게 이제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매출이 뭐 1년에 한 7천, 8천 미만이면 이제 간편장부만 적죠. 오늘 내가 수익금만 적는 거죠, 주로. 근데 여기는 수익과 지출 모든 부분을 다 지출하는 부기라고 하면 송도 사계부기, 복식부기라고 합니다. 회계장부에 관련된. 개성에 관련된 부분도 됐고, 평양도 가야 되겠죠. 평양은 주로 대동강을 중심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이걸 평양에 버드나무 많다고 해서, 버드나무 U자를 써서 유상이라고 합니다. 주로 여기는 이제 사무역, 밀수를 많이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곳이 평양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상. 여기는 의주입니다. 청나라와의 이제 국제 교역이 이루어진 장소가 이제 만상이 되겠죠. 우리가 일본에서 수입하는 건 하나 빠졌죠. 은을 수입합니다. 은을. 우리나라의 은을 은의 수요가 증가됐다기보다는 청나라의 은이 수요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종 시기에 금강이 개발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설점 수세가 실시되기도 했죠. 은강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효종 기행을 한 번씩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일명 이걸 뭐라죠? 설점 수세제가 시작됩니다. 왜 할까요? 효종임금은 어영청을 통해서 복수를 설치하죠. 어떻게? 청에 복수하겠나라고. 그럼 뭐가 많이 필요할까? 쉽게 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즉, 재정이 있어야 뭐 복수를 하든 뭘 할 거 아니야. 계획을 세울 거 아니야. 설점수세제. 설점수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광산업이 발전되는 거예요. 광산업이 발전되었다. 그래서 청의 은이 증가됐다는 얘기는 청의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사고 팔 때 청의 화폐를 주고 물건을 팔라고 요구하면 팔질 않는다는 뜻이야. 왜? 오늘 1,000원 주고 파는데 그 다음날 500원 뚝 떨어진다는 거야. 물건을 파면 팔수록 적자가 나면 누가 팔겠어? 안 해야지, 그 장사를. 그래서 청나라 화폐를 받지 않고 은을 주세요 그런다는 얘기야. 은을 받게 되면 그 가격을 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의 은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점수재라든가 개인이 채굴하는 잠업들이 되게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1년 농사 빼빠지게 농사 짓는 벼농사 짓는 것보다 한 달 동안 광산에 가서 일하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다는 거거든. 그래서 국가에서 개인 채굴을 못하게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계속 하더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죠. 개인의 수익과 관련돼 있으니까요. 두 번째, 18세기 말 광산경에서 별장제가 널리 시행됐습니다. 그 별장제가 실패합니다. 별장제가 실패하기 때문에 다시 지방간이 그 역할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별장제가 실패했습니다. 별장제 실패했습니다. 보시죠. 18세기 말 광산경에서 별장제가 널리 시행됐다. 틀립니다. 그 지방간이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죠. 지방간이 개발을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전문 기술자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해요. 이걸 지방간들이 꽉 쥐고 있다고. 별장이란 말은 호조의 관리를 얘기합니다. 호조의 중간 간부입니다. 별장에 와가지고 지역에 A라고 하는 지역에 와서 광산을 개발하겠다는 거야. 광산을 개발하고 했더니 이 중간 간부 호조가 지방간에게 협조 요청한다고. 들어주겠냐고. 지방간은 자기 뒷주머니를 챙길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오게 되면 뒷주머니가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그럼 지방간이 비협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 기술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전문 기구들이 어디 있나요? 개발하는 기구. 모르겠는데요. 아니, 지방간이니까 뭘 누가 하시겠습니까? 몰라요. 모르는 걸 모른다 하죠. 딱 잡아떼는 거예요. 그럼 이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별장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죠? 네.
이제 쭉 18세기 중후반으로 가게 되면 이제 물주제라는 게 등장하죠. 물주제. 18세기 중후반 되면 물주제라는 게 들어가죠. 물주제. 그러니까 오늘 회사로 보면 회장님이세요. 그다음에 덕대. 덕대는 오늘 치면 CEO, 사장님이시죠. 고용된 사장님이 되겠죠. 이렇게 훨씬 더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물주와 덕대로 전문화되기 시작하더라. 14세기 중후반 이후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대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도조법에서 타조법으로 바뀌면 뒤에다 놈이 분어 등장했습니다. 아니요. 3번 질문은 타조법에서 도조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타조법은 2분의 1 걷어가는 거고 도조법은 3분의 1을 걷는 거거든요.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타도하자 4번 문제. 밭농사에서 가을 보리를 심어 여름에 거둔 뒤 다시 콩이나 조를 심는 그루가리 이 모작이 발달하였다. 네, 답은 4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광산 개발에 관련된 걸 좀 더 몇 가지로 시대별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광산 개발 문제가 최근에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지문에 하나 정도 나왔고요. 단독 문제는 나오지 않았지만 혹시 단독 문제가 나올 것도 한번 대입해보자는 겁니다. 자, 시대별로. 15세기는 국가가 직접 직영합니다. 15세기 국가가 직접 직영했다. 돈 내는 거니까. 16세기가 되면 사채 허용됩니다. 사채를 말하면 개인 채굴이라는 뜻이죠. 개인이 몰래 채굴할 수 있게끔 16세기가 되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17세기 중엽 볼게요. 이제 효종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여기 효종임금과 관련이 있습니다. 효종임금과 잠깐 언급드렸잖아요. 복수를 설치했다. 의형책. 그리고 어떻게? 설점수세를 설치했다. 광산에서 이익이 나는 부분에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죠? 여기는 설점수세제가 나타납니다. 설점수세제가 시행됩니다. 설점수세 시행됩니다. 그리고 별장제가 등장합니다. 별장제. 별장제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호주의 중간 간부가 직접 광산을 개발해 내놓는다고. 근데 지방간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실패했다는 거죠. 17세기 중엽 18세기 중엽 이후에 중후반 이후에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물주와 덕대라는 게 나온다는 뜻입니다. 물주와 덕대. 물주제, 물주입니다. 그 다음에 덕대. 덕대는 아까 방금 된 전문 경영인 CEO. 물주는 말 그대로 돈 많은 회장님이세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구분 정리하셔버린다. 시험에 나오면 이게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문에. 이게 몰라서 틀리면 안 되겠죠. 자, 15세는 통제예요. 국가가 경제한다. 16세기에는 사채가 허용됐습니다. 여기 좋잖아요. 16세기는 살림이 지배하는 시기니까 사채가 허용됐네. 이렇게 살짝 응용해서 문제를 만들고. 17세기 효종 때 돈이 많이 필요해요. 설점수세제. 그 다음에 별장제. 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간물파 직접 개발해서 이익을 다 챙기려고 했다는 거. 18세기 중엽이에 이제 좀 더 세분화되죠. 분업화가 되죠. 물주와 그 다음에 전문 경영 덕대로 분화되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고요.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